안녕하세요. 건강왕의 헬스톡입니다. 2025년 현재 다이어트의 키워드는 칼로리 중심에서 혈당 중심으로 이동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다이어트의 트렌드가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체지방 합성이 늘어나 비만을 유발한다는 원리이죠. 2015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저칼로리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24주 섭취하게 한 결과 저탄수 그룹에서 혈당 및 당화혈색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고지 식단과 더불어 식사 시간을 제한해 대사 조절과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는 간헐적 단식, 음식의 섭취 속도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에사비 다이어트 등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약 10년 전만 해도 다이어트의 핵심 키워드는 칼로리였습니다.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에 따라 체중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단순 명료한 이야기죠. 그런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다이어트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느새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업계에서 칼로리 논쟁은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였던 걸까요? 칼로리의 등장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의 막스 루블러가 음식이 몸에서 연소되며 방출하는 에너지를 칼로리로 정의했고, 미국의 윌버트 애트워터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칼로리 값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후 섭취한 칼로리와 소비한 칼로리, 즉 체내 칼로리 잔류량을 통해 체중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칼로리의 존재는 잠시 잊혀지게 되는데요.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저비용 고열량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통조림, 가공식품 등 인스턴트 업계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 군인들의 전투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 관리의 필요성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연구되면서 역설적으로 현대 영양학의 기초가 세워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위기를 극복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50년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식량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먹거리는 넘쳐났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저품질의 값싼 고열량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위주였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대중들의 관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만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관점의 과학적 접근이 시작된 것은 4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양학자 안셀키스는 당시 비만 유발의 주범으로 인식되었던 지방의 섭취가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가 지방 섭취가 적은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며 결국 1958년 WHO는 비만은 공중보건 문제다라고 공식 선언하며 비만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작되었고, 대중문화에서는 마릴린 먼로, 트위기 등 날씬한 몸매의 스타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결국 여성들을 중심으로 마른 몸매에 대한 선망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칼로리 인앤아웃 다이어트는 섭취한 칼로리에서 사용한 칼로리를 뺀 결과값을 통해 체중 변화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인 이론으로 대중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계의 핵심은 소모 칼로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와 섭취 칼로리를 얼마나 줄이느냐, 크게 이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소모 칼로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이 적극 권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활동 대사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이 주를 이루었죠. 이에 에어로빅, 러닝, 필라테스 등의 피트니스 업계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먹는 양과 시간, 빈도수를 줄여가며 철저히 식사량을 통제하는 것이 방법이었죠. 또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를 권장하고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했죠. 그런데 칼로리만 제한하면 된다는 다이어트에서 왜 지방을 적대시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방의 칼로리 때문입니다. 이미 탄단지가 3대 영양소로 자리매김했던 19세기 말, 윌버트 애트워터에 의해 각각 1g당 4칼로리, 4칼로리, 9칼로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이 체지방으로 쉽게 저장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당시 탄수화물은 활동 시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지방은 먹는 대로 곧장 체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모 칼로리 중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 대사하는 과정에서 열량을 소모한다는 식이열 효과가 있는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비해 지방의 소모량은 크지 않아 체내에 축적된다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감상 자연스럽게 지방과 체지방을 동일시하며 생기는 인식 문제도 있었죠. 세 번째 이유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엔셀키스의 연구와 포화지방이 높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주장 등 지방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며 자연스럽게 지방 섭취는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70년대 미국 정부와 심장협회에서도 저지방 식단을 공식 권장하게 되었고 이후 대형 식품회사들에서도 앞다투어 저지방임을 내세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세계적인 다이어트 트렌드로 확산됩니다. 하지만 불변의 진리처럼 보였던 칼로리 다이어트의 아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리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인 섭취한 칼로리에 소모한 칼로리를 뺀다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모한 칼로리에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식이열 효과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중 매일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 활동대사량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지방이 줄고 군살 없는 몸매가 완성될수록 역설적으로 기초대사량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칼로리 다이어트는 철저한 식단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의 병행이라는 혹독한 과정으로 다이어트 이탈률이 높았고 목표 달성 이후에도 기존 생활 패턴을 꾸준히 가져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극적인 다이어트 효과를 본 사람일수록 요요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았죠. 그리고 영양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그동안 다이어트의 적으로 규정되었던 지방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체지방 감량, 항염 및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등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을 철회하면서 계란, 버터, 육류 등이 건강에 나쁘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칼로리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은 단순 활동 에너지원, 연료로 인식되며 권장되었지만 현재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체지방이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칼로리여도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또는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칼로리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붕괴되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혈당 다이어트가 등장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칼로리 제한이 특징인 단기간의 혹독한 루틴에서 혈당 관리 및 인슐린 등 호르몬 조절을 통해 중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다이어트 메타가 바뀐 것이죠. 특히 인슐린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식습관의 개선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혈당 다이어트의 식단은 GI 지수가 높은 설탕, 흰쌀밥, 액상과당 등의 단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대신 GI 지수가 낮고 소화 속도가 느린 감자, 고구마, 통곡물 등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저혈당 식단 식이요법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총 14개의 연구에서 35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한 결과 평균 7.4% 개선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근육 유지와 호르몬 균형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물론
계란, 고기, 버터,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산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가진 2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2g씩 오메가3를 투여한 결과 대뇌동맥의 혈류 저항이 감소하는 등 오히려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전후로 근력 운동이 기초 대사량을 향상시켜 체지방 감량과 대사율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한 연구에서는 5, 60대 성인 남성 13명을 대상으로 16주간 고강도 근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기초 대사량이 증가했다고 발표됐습니다. 또한 GLUT4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인슐린 없이도 직접 혈당을 흡수해 ATP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도 등장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정상 대조군 각각 5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의 고강도 사이클 운동을 수행한 결과 모든 참가자의 근육 세포막에서 GLUT4 단백질이 평균 71% 증가하며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현재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하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다이어트의 메타는 기존 다이어트의 허점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질 개선, 라이프 스타일로서 발전해 나가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당 다이어트가 모든 부분에서 우월하거나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넓은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니즈라고 했을 때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바로 몸에 나쁜 음식을 덜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주변의 작은 건강 습관들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